자, 여러분들이 푸신 오늘 모의고사는 한수 모의고사였습니다. 한수 모의고사. 자, 한수 모의고사인데 한수 모의고사는 문학이 조금 지저분하기로 유명한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좀 독서 위주로 좀 봤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문학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원이 그 오프라인 수업 참석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클리닉 배정을 할 테니까 본인 클리닉 배정 시간에 가가지고 오늘 다루지 않았던 질문들 중에서 뭐 좀 애매한 것들 있지, 그런 것들 뭐 질문을 하시거나 뭐 질문할 게 없으면은 가가지고 저 질문할 거 없습니다 하고 그냥 와서 자기 공부하면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 현대소설. 자, 채만식의 태평천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만식의 태평천하. 채만식. 무슨 탤런트 이름 같죠? 만식. 맞나요? 실제로 이런 이름 가진 탤런트 있을걸? 자, 채만식 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채만식은 되게 네임드 작가야. 맞지? 엄청 유명한 작가야. 왜 유명할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동공지진. 왜 유명한 것 같아? 교과서에 나와서?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건 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 일제강점기 시절에 친일을 했었어. 친일파 행위를 했었다고. 근데 그 친일파 행위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뭐 민족을 팔아먹는 진짜 반민족 행위를 했던 정도의 그 엄청난 친일 행위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윤동주 정도의 친일 행위를 했어. 그러니까 윤동주도 사실 친일 행위를 한 건 아니거든. 너희들도 잘 알고 있을 거야. 윤동주 선생님이 이제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맞죠? 연희전문학교가 세브란스 병원하고 합쳐져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된 거잖아. 연희전문학교를 나오고 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어때? 한국에는 적당한 교육기관이 없어서 일본으로 유학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일본으로 유학가려면 이제 일본식 성씨로 창씨개명을 해야만 맞지? 유학이 가능했단 말이야. 해외로 나가는 게 가능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창씨개명을 한 거 자체를 자기 평생에 두고 되게 후회하면서 참회하면서 그러면서 반성하면서 이제 시 활동을 했었잖아.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이제 최만식 선생님도 어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맞지? 창씨개명 이런 친일 했어. 뭐 친일에 가볍고 무거운 게 어디 있겠냐마는 여튼지 간에 중요한 거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교과서 문학 작품, 수능 문학 작품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친일의 한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했다는 거야. 스스로 민족의 죄인이라는 맞죠? 기고문을 내면서 나는 천하의 몹쓸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스로를 엄청나게 깎아내리면서 반성과 참회를 하는 자 문학 작품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 봐봐. 그 채만식이 쓴 소설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채만식의 문학 작품의 세계관은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보면은 맞죠? 부정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채만식의 작품을 보면은 대부분 주인공이 비판,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다. 풍자 하면은 맞죠? 요즘에는 풍자 하면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긴 하죠. 자, 여튼지 간에 요즘에는 너무 그 미디어에서 너무 다양성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 같아. 맞지? 적당히 추구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여튼지 간에 오씨, 안 들어가네. 그래가지고 주인공을 비판 풍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작품에서도 주인공인 윤직원 영감 어때? 비판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에서 비판 풍자의 방식이 있거든. 방식. 비판 풍자의 방식. 이제 비판 풍자의 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이제 서술상의 특징을 통해 가지고 구분을 해놔.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봐봐. 주인공에 대한 묘사, 경어체. 자, 주인공 윤중원 영감에 대한 묘사는 경어체로 되어 있어.
맞지? 근데 윤직원 영감의 주인공은 손자에 대한 묘사. 자, 이거는 어때? 반말. 구어체적 반말이 나타나고 있어. 즉, 표면상으로는 어때? 표면상으로는 주인공을 높이는 것 같고 주인공의 손자를 낮추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너 교재 있어? 없어? 저번 주에 아마 그러면 어떻게 미리 받거나 이렇게 했었어야지. 뭐 어떻게 알아? 야, 내 자리 가가지고 A6, A7 찾아봐. 그거 갖고 와. 내 자리 뒤에 있어. 알겠지? 아이, 정신이 없지 요즘에. 뭐 이것저것 얼마나 수업이 많아. 자료도 많지. 자, 경어체 반말. 근데 사실은 얘가 비판의 대상이야. 얘가 비판의 대상이고 얘가 어때? 예찬의 대상이야. 왜냐면 주인공은 어때? 주인공은 친일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자,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어. 맞지? 그리고 주인공의 손자는 어때? 사회운동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야. 사회운동이요, 선생님. 1920년대 대한민국에 사회주의 사상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회주의 사상은 맞죠? 그 사회주의 사상은 이 노동가 집단과 결합을 해가지고 맞죠? 지주와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구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920년대 당시에 조선 일제강점 시절 조선에 들어왔던 사회주의는 당시 대부분 노동자 계층이었던 조선 민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고 사회주의 사상이 바로 뭐야? 부의 전면적인 재분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의 전면적인 재분배. 부는 누가 대부분 갖고 있어?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었잖아.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를 어떻게 했다? 그렇지. 재분배하자라는 그 사상 자체가 조선 민족이 조선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아주 적당한 맞지? 구미가 당기는 그런 사상이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한 사회운동 사상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했던 윤직원 영감의 손자에 대해서는 어때? 실질적으로는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친일을 했던 윤직원 영감은 어때? 비판의 시선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러한 식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을 실현한다? 그렇지, 주제의식을 실현한다. 이게 이제 채만식 소설의 특징이다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와는 상관없이. 알겠죠? 자, 그러면 보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평천하는 1930년대 배경으로 속물적인 주인공을 풍자하는 작품이다. 자, 대놓고 부정적인 인물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죠. 친일 지주 계층인 주인공은 물질적 가치를 극단적으로 중시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한다. 뭐 아주 일반적인 정보니까 처리할 만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또한 전근대적 신분 질서에 얽매여 돈을 통해 신분 상승을 도모하기도 한다. 자, 극단적인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 그 다음에 어때? 돈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도모하기도 한다는 점. 실제로 지금 작품 내에서 족보를 사들이는 등 신분 질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 맞니? 주인공의 이러한 면모를 통해서 작품은 일제강점기의 부조리한 현실을 암시한다. 자, 이 두 개의 해석상의 근거 맞지? 예, 이 해석상의 근거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지에서의 해석을 연결하라라는 건데 자, 보세요. 지금 보기에서의 그 해석의 근거가 어때? 많지가 않아. 지금 두 개밖에 안 돼. 두 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때? 본문과의 일치 여부, 본문과 일치 여부를 따져보라는 거야. 본문과 일치 여부를 따져보라는 것은 본문에 있는 내용도 확인하라라는 건데 정보들이 많으면은 나열되는 정보들이 많으면은 그 선지에 있는 정보와 그 선지 간의 내용을 어때? 이렇게 와리가리 하는 식으로 맞지? 안군동하고 와리가리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소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이야. 맞지? 또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네요. 아,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지우개를 안 갖다 주는 거지? 하지만 이런 거에 화를 내면 안 돼. 맞지? 이런 거에 화를 내면은 맞지? 세상에 화를 낼 게 너무 많아. 맞아? 자,
족보에다가 도금을 하느라고 도금이라는 것은 근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를 구매하기 위해서 과도한 돈을 투자를 하는 그런 행위를 족보에다 도금을 칠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 맞지? 이건 부정적으로 풍자하는 거야. 맞아? 자, 한 2,000원 돈이 들었다는 데에서 양반의 지위를 돈으로 산 주인공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아주 일반적인 근거와 주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근거고, 본문에서의 내용이 근거고, 그리고 이제 선택지에서의 해석이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거와 주장이 적당하게 이어지는지. 그렇지. 족보에다 도금을 칠한다. 돈을 많이 들인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잖아. 새로 꾸민 족보를 작곡을 해 유행 가수를 시켜 소리판에다가 넣어서 틀어놓고 듣는다 해서 신분질서에 집착하여 족보를 위조한 주인공의 만족감을 알 수가 있군. 자, 일단은 만족감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은 범주 아웃 정보이기는 해. 못 찾았어? 6이 없어요. 6 졸라 많은데? 엄청 많은데? 그 내 책상 옆에도 있고. 그거 다 다나 5, 3이래가지고. 아 진짜? 네, 그 조교쌤도 그 같이 동참해 주셨는데 못 참아. 동참을 했다고? 그저 어씨 어휘력이 남달라. 뒤에도 보고 어. 같이 그 따라오셔서 그래? 했는데도 없는 것 같아서. 어우 씨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냥 그 뭐지? 없어 나도. 일단 볼게. 자, 신분질서에 집착하여 족보를 위조한 주인공의 만족감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단은 없어. 일단은 아웃이긴 해. 맞지? 자, 그러면 이제 근거랑 주장을 연결해 보자. 실제로 이제 정서를 파악하려면 주인공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서술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주인공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스스로에 대해서 야, 족보를 샀더니 정말 내가 스스로 뭔가 나아진 것 같다 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느냐. 근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 그렇지만 일이 수고로운 만큼 그러한 족보 도금이야 조상치레나 되었지. 그렇지. 그렇게 족보를 돈 주고 사는 것은 맞지. 조상에 대한 이 거칠에, 조상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정도는 되었지만 그리 신통할 건 없었습니다. 아무데 내놓아도 말대가리 윤용규 자식 윤두껍이요 노름꾼 윤용규의 자식 윤두섭인걸요 라는 서술은 어때? 그래. 족보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인식, 스스로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어때? 바꿀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연 허천 들린 뱃속처럼 항상 뒤가 헛헛하던 것입니다. 뒤가 헛헛하다라는 게 봐봐. 이게 적어도 만족감이라고 스스로 이제 족보 도금질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만한 근거라고 보이지는 않지. 맞지? 그래서 이건 만족감이라고 볼 수가 없고, 물론 이게 만족감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기 있어서 그 전에 전제가 되는 것은 이 서술이 지금 윤용규 영가, 마치 주인공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주요 문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전시가 정리를 좀 메인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맞죠? 바로. 자,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만 좀 풀고 넘어갈게요. 자, 23번 3점짜리가 있는데, 자, 잠시만요. 저에게 시간을 잠시만.
보기의 내용 볼까? 부정 발문 체크. 오케이. 가에서는 슬픔, 나에서는 그리움이 지배적 정서를 이룹니다. 슬픔이 확산돼서 생성의 힘으로 병모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가작품이 뭐였냐? 오, 지리산 뻐국새. 아주 매우 좋은 작품이죠. 맞아. 이거 봐야 돼. 볼게요. 개별적인 슬픔. 이 확산돼서 생성의 힘으로 변모할 수 있는. 개별적인 슬픔은 자, 1년에서 나오죠. 근데 개별적인 슬픔 1년에서 나오는데 2년, 3년 이렇게 진행을 가면서 슬픔이 점층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렇게 확산된 슬픔은 어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으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 이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 아주 좋은 요약이야. 이러한 변모를 가능하게 하는 응축된 슬픔을 우리는 한 글자로 한이라고 하기로 배웠어요. 맞죠? 한. 그 슬픔이 지닌 강렬함을 감각적 이미지. 그렇지. 그 붉은 그 철쭉꽃밭. 맞죠? 그 철쭉꽃밭이라는 그 시각적 강렬한 붉은색의 이미지로 이제 부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는 소중한 추억은 되풀이하며 떠오르나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한 메인 정서는 안타까움이네요. 맞죠? 그렇죠. 그런 이유로 추억을 치유되지 않는 고통과 같다고 여기며 아름다운 추억의 편린이라는 것은 조각입니다. 조각, 작은 조각들. 맞지? 시에서만 쓰는 표현이에요. 맞죠? 시에서만 쓰는 표현인데 이 편린이 물리적인 조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추억이 조각조각 돼서 이제 사라진다라고 할 때 그 조각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좀 날카로운 조각을 편린이라고 해요. 자, 편린들을 자, 감각적 이미지로 보여준다. 맞지? 그러니까 편린이란 단어가 이제 그 함의하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 아름답지만 내 마음을 쿡쿡 찌르는 바늘과 같은 그런 조각 같은 기억들을 편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죠? 자, 보겠습니다. 1번. 가에 다 울고 난 뒤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려. 자, 울고 난 뒤. 자, 울고 난 뒤라는 것은 이제 한이 승화되어 가지고 자, 무엇으로? 소리 없는 강. 이 강이라는 것은 역사를 바꿀 원동력의 의미로 우리가 배웠어요. 맞죠? 한이 승화돼서 역사를 바꿀 원동력. 자, 남의 군도에 작은 섬들을 밀어 올린다라는 것. 자, 이게 거의 메인이죠. 슬픔이 슬픔으로 그치지 않고 생성의 힘으로. 자, 작은 섬을 밀어 올린다라는 것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생성의 힘으로 변주되었음을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1번 선택지는 거의 그냥 읽고 공부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나요? 2번, 아물지 않는 상처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맞지? 아물지 않는 상처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뭘로 봐야 될까? 그렇지. 아름다운 추억. 자, 아물지 않은 상처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고통을 극복함으로써 도달한 화자의 정신적 성숙. 선지 난도가 확 낮아졌네. 자, 애초에 그 자리 잡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 자체도 나와 있지 않아. 심지어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후술되는 정신적 성숙 또한 어때? 읽어낼 수도 없지. 고통을 극복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숙을 하겠어? 여기서는 고통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추억이 왜 아름답겠어, 얘들아? 아름답다라는 모든 자,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조금 어려운 건 아니야. 모든 아름답다라는 가치는 모든 이러한 아름답다라는 가치는 희소성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맞죠? 희소성이 원리에서 발생을 해요. 우리가 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이유도 꽃이 1년 내내 주구장창 피는 게 아니잖아. 맞죠? 특히나 우리 4월 달에 벚꽃 보면 환장하지. 안 그래? 근데 항상 시험 기간이랑 겹치잖아. 대학교 때는 더 심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기간 때 원래 이제 벚꽃 놀이 가는 게 원래 국룰이긴 해. 맞지? 뭐 너희들이 이제 썸녀가 있으면은 시험 기간 때 맞죠? 벚꽃 보러 가겠죠. 벚꽃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인서울을 꼭 하셔가지고 경희대로 보러 가세요. 경희대가 벚꽃이 진짜 예뻐요. 경희대는 그 캠퍼스 안에 아예 그냥 거기 미친 인문계 캠퍼스 있죠. 경희대 인문계 캠퍼스는 그냥 미친 학교야. 가면은 그냥 무슨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올 법한 막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4월달에 경희대 가면 경희대 진짜 예뻐요. 아무튼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것들, 뭐 우리가 아름다운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 맞죠? 뭐 연예인들 중에서 막 되게 이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쓰는 거잖아. 자, 추억이 소중한 것들, 추억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맞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희소성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고 소중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뭐 그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고통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맞지? 받아들이고 그 추억, 그 아름다운 추억을 받아들이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 자체를 감각적 이미지로 나열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도저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선택지들에서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 볼게요. 가의 석석 3년, 9년이죠. 화자가 슬픔의 의미를 깨닫기까지 걸린 시간이 그만큼 길었다라는 것 맞지? 가의 받아 넘기기를 되풀이한다는 것은 개별적 슬픔이 확산되고 있음을 뭐 무난했고, 가의 철쭉 꽃밭을 다 태운다는 것은 슬픔의 강렬함을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죠? 나머지 선택지 꼭꼭 다 이제 소화시켜서 드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선생님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할 게 많아서 그래. 자, 해설 그 뭐지? 이거 줄 거야. 정해 줄 거예요.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고소는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별의 장육당육가 이거 연계거든요. 요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별당육가 총 6수로 된 연시조거든. 6수. 근데 이수가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4수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수 원래 총 작가가 6수로 이제 쓴 작품인데 지금 현재 4수만 전해지고 있고 그게 수능 특강에 실려 있습니다. 자, 고전 시간엔 봐봐. 원래 연시조하고 가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출제 패턴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6, 9평 모두 가사만 나왔어. 그래가지고 수능 때 다소 연시조가 나올 확률이 다소 높아졌다. 그래서 연시조 6, 가사 4 이 비중으로 공부하는 게 조금 리즈너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연시조. 자, 내 이미 백구를 잊고 백구도 이미 나를 잊었네. 자, 봐봐. 백구를 잊고 백구도 나를 잊었다라는 것은 맞지? 대구 관계인데 이 대구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어? 그렇지. 물화일체 경제 잃은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맞니? 봐봐. 백구라는 것은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고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전 2014년도에 좀 오래되긴 했었어, 얘들아.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 기출은 돌고 도는 거니까, 맞지? 돌고 도는 거야. 요즘에 나오는 보기 그 인문학 지문에 뭐 상충한다, 상충하지 않는다 요 문제 있잖아. 그것도 예전에 나왔던 유형이야. 이게 돌고 도는 거야, 사실은. 자, 어떤지 간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각 수에서 나타나는 그 시구들 있잖아. 그 시구들이 이때 당시에는 유행했던 그 고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쓴 구절인데 맞지? 지금 우리가 시대가 몇백 년 지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쓴 건지 파악이 안 되는 구절이 있어. 그러한 구절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고사들을 쭉 제시를 해주고 그 고사에 비춰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을 때 적절한 해석일까 아닐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백구에 대한 고사를 간단하게만 길게 안 할 거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줄게. 백구는 뭐야? 백구 얘들아. 강아지야? 갈매기잖아. 그 갈매기인데 이게 영험한 동물이야. 영험한 동물. 어떻게 영험한 동물이냐면 백구는 사람의 사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존재로 보통 많은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 가지 고사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보통 어부가 있었어.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싣고 보통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바다로 나갈 거란 말이야. 근데 어느 날은 깜빡하고 어때? 그물을 싣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수업을 하러 왔는데 분필 안 들고 온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뭐 하겠어? 수업 뭐 어떻게 하냐? 뭐 그냥 뭐 하겠어? 내가 그 분필 안 들고 오면 뭐 하겠어? 뭐 1시간 동안 뭐 스탠드업 코미디나 하다 가겠지, 맞지? 어부는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치 감상이나 한 거지. 물고기 잡을 도구가 없으니까, 맞아? 갑자기 뭐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잡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 그렇게 물고기를 잡겠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경치를 감상하기 시작하자 그 주변에 갈매기가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야. 왜? 아, 이 사람은 사심이었구나. 무엇인가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없구나. 라는 것을 간파한 백구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다는 거야.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그러면 어때? 백구를 잡아야 되겠다. 그럼 갈매기를 잡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갈매기를 잡기 위한 도구들을 싣고 이제 바다에 배를 띄웠는데 그것을 귀신같이 알고 그 어제까지만 해도 그 사람의 주변에 그 몰려들었던 갈매기가 몰려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사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백구 고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야? 백구는 사람의 사심을 판단할 수가 있는 사심판독기라는 거야. 사심판독기. 맞아? 자, 근데 나 이미 백구를 잊고 백구라는 존재를 잊어버렸고 백구도 나란 존재를 서로 잊어버렸대. 서로 사심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서로 사심이 없는 상태라는 거야. 즉 사물과 아는 무슨 뜻이야? 나지. 사물과 내가, 백구와 내가 뭐 하나가 됐다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백구와의 일체감을 보여주는 구절. 자, 둘이 서로 잊었으니 누군지 모르리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정서는 뭘까? 자, 여기서 누군지 모르리라에서 나타나는 정서는 뭔 것 같아? 1번 긍정적 정서, 2번 부정적 정서. 긍정으로 일단은 읽히지. 맞아? 여기선 자부심으로 봐야 돼. 자부심.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됐다라는 그 자부심에 가까운 정서야. 맞아? 자, 여기서 해옹 별표. 해옹은 뭐냐면 바다 늙은이거든. 바다 늙은이. 윤선도야. 윤선도. 윤선도가 왜 해옹인가요? 그러니까 윤선도는 이 고사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윤선도에 관련된 고사는 바로 뭐냐면 윤선도는 어때? 갈매기의 사심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지는 인물이야. 윤선도는. 맞아? 구분 가능한 인물. 그러니까 갈매기처럼 갈매기가 가진 그 사심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구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해옹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백구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해옹을 만나도 나와 백구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어때? 백구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구절이야. 자, 순간적으로 이해가 가거든? 근데 이거 내일이면 까먹어.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 이 둘을 가려내고 라는 것은 해옹이 와도 나와 백구를 구분할 수 없으리라는 무엇? 자부심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맞지? 해옹이 오더라도 나와 백구 중 어떤 게 백구고 어떤 게 나인지, 어떤 게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심이 있는 존재가 사람이야. 맞아? 사심이 없는 존재가 백구고. 나도 또한 사심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맞지? 백구와 나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나는 백구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나는 지금 사심이 없는 자, 그러한 자연과 동화된 상태다라는 거야. 누가 와도 어때? 떳떳할 만큼. 맞지? 자, 이수는 쉬워. 붉은 잎산에 가득 빈 강이 쓸쓸할 때 자, 여기서 쓸쓸하다라는 말만 잘 해석하면 포인트야. 쓸쓸할 때. 자, 여기서 쓸쓸하다라는 것은 외로움, 적적함, 적막함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기보다는 맞지? 뭘로 해석하는 게 좋다? 가랑비 낚싯대 제맛이라. 그렇지. 낚시를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좋다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평화로움. 알겠어? 산속에서 외로움과 적막함,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부각된다라는 함정 선택지로 이제 빠지기보다는 어때? 제 맛이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오히려 이 적막을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외로움과 적막함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 내 옆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 이해했어? 그러니까 외로움과 적막함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 쓸쓸함을 느낀다는 것은 내 옆에 누가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야.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의 해석의 근거가 또 여기에 나와 있어. 세상에 득 찾는 무리. 득은 뭐겠어? 득. 이득이겠지. 화자가 이제 생각하는 세속적 이익만 추구하는 그 세속 사람들이 어찌 알길 바라리. 어찌 이 낚시터. 이곳. 화자가 위치한 이곳. 화자가 위치한 이곳을 어찌 알길 바라겠느냐라는 서리적 물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 맞아? 그러니까 이 세속의 이익을 쫓는 무리들과 떨어져서 홀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적적하게 홀로 자연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자기의 그 상황을 방해받지 않고 싶어하는 그 심정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외로움과 적적함,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지. 이 표면상의 시험만 보고는. 알겠니? 응. 자, 이해됐어? 필기 다 했지? 넘어간다. 자, 삼수하고 사수. 삼수하고 사수 좀 중요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할게요. 꼭 제가 필기한 대로 판서한 대로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이 이해한 대로 받아들이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내 귀가 시끄러움은 네 바가지 버리렴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어. 그 허유의 고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허유의 고사. 밑에 허유의 고사 소개되어 있죠. 허유라는 말 안 나왔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허유에 대한 고사를 간단하게. 자, 허유는 두 가지의 고사가 있어요. 맞죠? 표주박에 대한 교사. 자, 그 다음에 무슨 고사? 샘물에 관련된 고사. 그러니까 표주박에 대한 고사는 뭐냐면 허유가 누구냐면 그냥 자연인이야. 자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능력은 뛰어나나 자기의 능력을 이제 세상에서 발휘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맞지? 은자야, 은자. 맞아, 대표적인 은자라고 볼 수 있어. 은자. 스물은자를 써요. 뭐죠? 은자.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을 은자라고 합니다. 그 허유는 대표적인 은자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혼자서 그 물을 마실 때 이 사람은 무소유를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 자기의 소유를 가지지 않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도 손으로 이렇게 물 대서 이렇게 마시고 이랬단 말이야. 그지처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우 저 뭐야 저기 짐승도 아니고 왜 저렇게 물을 마시냐 해가지고 소유가 물을 마시는 그 샘물터에다 이제 표주박을 갖다 놨어. 표주박을 갖다 놨는데 이제 표주박을 보고 이제 쓰다가 그게 시끄럽다고 그걸 깨서 버린, 맞지? 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 또 샘물은 바로 무엇이냐? 샘물은 이제 그 허유가 이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왕이 직접 이 사람을 천거하기 위해서, 맞지? 직접 왔단 말이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왔어.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세속 정계에 진출하라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뭘 들었지? 내가 못 들은 걸로 하겠어 하면서 자기가 끌고 가던 소도 이제 야 너도 더러운 걸 들었으니 귀를 씻어야 된다 하면서 자기 귀를 씻으면서 소도 씻었단 말이야. 그 밑에 그 허유하고 이제 소분한 사람도 있는데 걔도 네가 귀 씻은 물을
씻은 물을 내 소에 먹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물을 먹이기를 거부했던 그런 고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무소유를 실천했던 고사라고 볼 수가 있다. 맞지? 그래서 무소유를, 여기서 이 구절은 무소유를 실천했던 허위의 고사를 인용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봐봐. 일수에서 나오는 해옹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야? 아니야. 일수에서 나오는 해옹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해옹이 와도 자기와 백구를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자기가 지금 이른 경지를 판별하기 위한 수단적 차원으로 이제 해옹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허유는 자기가 실천하는 삶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인물이야. 지향하는 인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은 고사가 쓰였지만 수단이냐 아니면 목표냐, 뭐 이런 식의 의미적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왜냐면 공명은 해진 신이니 벗어서 즐겨보세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시피, 화자는 어때? 그렇지. 소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가치관을 지닌 삶의 태도를 가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오케이? 마지막 사수 볼게요. 옥계산 흐르는 물 못 잃어 달 가두고는 맞지? 그러니까 연못 위에 달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을 시각화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옥계산이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연못이 이제 생긴 거야. 그 연못 위에 뭐 달이 지금 비추고 있는 상황. 어렵지 않지? 자, 맑으면 갓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네. 이 구절 밑줄 치고 각주의. 맑으면 갓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청탁에 관련된 고사야. 청탁에 관련된 고사. 청탁에 관련된 고사는 여러분들 이규보의 경설을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이규보의 경설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처음 들어봤을 수 있어. 거울경 혀설 해가지고 거울에 관련된 고전수필입니다. 오케이? 자, 경설의 내용을 보면은, 자, 어떠한 사람이 흐린 거울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어. 뭔가 들어본 것 같지? 흐린 거울 이야기. 자, 어떠한 거사가 있었는데, 이 거사는 흐린 거울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 거사를 보고 이 손이 이제 흐린 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이 거사에게 질문을 한 거야. 질문. 아니, 거울의 용도는 보통 자기 얼굴을 비춤으로써 용모를 단정하기 위함인데, 왜 거울을 굳이 흐린 상태인 거울을 굳이 가지고 다니느냐, 거울을 깨끗이 닦아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아주 통념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거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울이 맑으면 어때? 깨어지기 쉽습니다 라면서 알기 좀 힘든 소리로 시작을 해. 맞아? 거울이 맑으면 깨어지기 쉽대. 이게 무슨 말이냐? 잘생기고 이쁜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만족을 하겠지만,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거야. 깨끗한 거울을 보면서. 그러면서 약간 흐리고 약간 흐린 거울은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 즉 결점이 많은 사람이 보더라도 어때? 자기의 그 결점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울을 선호한다는 거야. 선생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봐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꼬고 꼬아져 있거든. 꼬고 꼬아져 있어. 맞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자와 같은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사람은 무슨 거울을 쓰려고 하고 싶어해. 그렇지. 맑은 거울을 쓰고 싶어해. 맞아? 근데 군자가 아닌, 군자와 대비되는 불안당이라고 표현할게요. 불안당. 즉 자기가 결점이 많은 사람들, 결점이 많은 애들은 무엇을 쓰기를 선호해? 흐린 거울을 쓰기를 선호한다는 거야. 여기서 거울은 마음을 비추는 도구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경설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한 30% 설명했어. 자, 여기서 거울은 마음을 비추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군자와 같이 학식이 뛰어나고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들은 맑은 거울을 쓰는 것을 선호하고, 불안당과 같이 흠결이 많은, 도덕적 흠결이 많은 사람들은 흐린 거울을 쓰는 것을 선호하는데, 맞지? 지금 이 4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흐린 거울을 보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흐린 거울을 쓴다는 거야. 도대체 그 4세가 뭔데? 그 배경은 바로 뭐냐면, 이때 이규보는 고려 문인이거든요. 고려시대 문인이에요. 맞죠? 이규보가 이 경서를 썼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무신정권 시대였어. 무신정권. 맞아? 무신정권 시대였는데, 이때 당시에 그 최씨 집안 군인 집안이 이제 그 정권을 잡으면서 수많은 문인들이 축출됐죠. 축출. 맞아? 이런 무신 정권에 그 반대했던 수많은 문인 세력이 축출당했다는 거야. 당연히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업무를 하는 게 적합하지, 정치를 하고 나라의 정세를 다스리는데 적합한 인물들은 아니잖아. 당연하잖아.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막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수많은 문인들이 그날 밤으로 모가지가 댕강 썰려져 나갔다는 거야. 그것을 본 이규보는, 맞지? 이규보는, 자,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맞지? 세상이 흐릴 때는 흐리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이 맑을 때는 그때 가서야 내 가치관을 펼치면 된다라는 청탁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청탁. 맞아? 청탁. 즉, 청탁이라는 것은, 맞지? 이게 이제 청이고, 이게 탁이야. 이게 청이고, 이게 탁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4세에 맞는 처세술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거야. 4세에 맞는 처세술. 지금 현재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좋게 평가받고 있지 못하는 시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 시대는 그냥 무신들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는 거야. 아무리 내가 옳은 가치관,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맞지? 군인들한테 잘 보이냐 못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시대 때는 소나기는 오면 피해가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런 시대 때는 어때? 그렇지, 4세에 맞게 적당한 처세술을 갖추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이규보의 경설이라는 내용이에요. 조금 어렵죠. 그 경설이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이 류의 이야기를 뭐라고 한다? 청탁고사라고 한다. 맞아? 세상이 강이 맑으면 갓을 씻고, 즉 자기 도덕적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군자들은 마음껏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흐리면은 어때? 흐리면은 그 물에 갓을 씻는 게 아니라 발을 씻는다는 것은 거기에 맞게 처세를 내가 조율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어떠한 세상 사람도 청탁을 모르래라. 이 구절이 좀 헷갈리거든요. 어떠한 세상 사람도 청탁을 모른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처세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반대로 무슨 말이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맞아? 나는 일반인은 안 되지만 나는 가능해.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청탁이 가능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부심이 들어가는 구절이다. 자기는 이러한 그 4세에 맞게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맞지? 낄낄빨빨을 할 줄 아는 사람임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일반인들은 그런 거 못함. 일반인들은 낄낄빨빨 잘 못하는데 나 환상의 타이밍이지 하면서, 자,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짧은 작품이긴 하지만 각 수마다 시그니처 고사들이, 아주 유명한 고사들이 이제 결부되어서 그 교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정확히 파악되는 구절로 시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고사와 같이 출제됐던 그런 그 평가원 문제도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고사의 내용과 관련을 해가지고 이 시고의 의미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나는 요러한 식의 작품들을 이제 파악하는 메커니즘 자체를 말씀해 드릴게요. 이리마 이러한 류의 작품을 뭐라고 하는 것 같아? 한시라고 하죠. 한시 몇 줄로 돼 있어? 8줄이죠. 한 행에 몇 자로 돼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할까? 원. 자, 1번 절구, 2번 율시, 3번 배율. 절구? 감이 좋은데? 절구. 틀렸습니다. 절구는 4줄짜리를 절구라고 하고요. 맞죠? 이제 8줄짜리를 율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10줄 이상을 배율이라고 합니다. 자, 뭐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봐봐. 한시는 이제 이렇게 한 행에 5글자 또는 7글자. 이렇게. 그래서 5원이냐, 7원이냐. 그리고 4줄이냐, 8줄이냐, 10줄 이상이냐에 따라서 절구, 율시, 배율. 이런 식으로 나눠요. 당연히 예전 시대, 즉, 이제 신라나 고려 시대 때, 그 이전 삼국 시대 때부터 쓰여졌던 한시가 있거든. 그러니까 한시는 삼국 시대 때부터 쓰여졌어. 그러니까 약간 삼국 시대를 대표하는 신라와 그 고려 시대 때는 보통 절구류의 작품들. 그 이후 조선 초에서 후기로 오면서 점차 한시의 시행이 길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시의 시행이 길어졌다라는 것은 맞지? 조선 후기로 오면서 어떠한 작가들 재준아? 준재? 아이씨! 아이 컨택을 해야지. 나는 너의 정수리를 보고 수업하고 싶지 않아. 맞지? 자, 봐봐. 야, 뭐 이게 뭐 쓸데없다고 생각하면 쓸데없는데 빌드업이 되잖아. 빌드업 좀 잘 해줘. 야, 빌드업 없이 골 넣을 수 있냐? 야, 이번에 파라과이전 이겼냐 졌냐? 이번에 파라과이랑 평가전 하지 않았어? 이겼어 졌어? 졌나? 이겼어? 이겼다고? 못 봤어? 아무튼 이겼다고 하는 골을 넣었다는 거 아니야. 맞지? 골을 넣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빌드업이 있어야 돼. 안 그래? 이 수비수부터 미드필더서부터 해가지고 볼 배급하고 패스하고 이제 이 빈자리를 찾아서 찔러주는 그런 식의 빌드업이 있어야 된다고. 야, 무턱대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나겠냐고. 안 난다고. 그러니까 빌드업 잘 들으라고 이 새끼들아. 자, 봐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한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조선 후기에 가까운 한시를 보여주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까운 한시들은 보통 누가 썼냐면 실학자들이 썼어요. 실학자들이 썼는데 이 실학자들이 쓴 한시의 주제 의식은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정리가 가능해. 되게 주제 의식이 약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었어. 오우씨. 이게 수분에 약한 것 같아, 봉필이. 자, 봐봐. 첫 번째는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 자, 그 다음에 자,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내용들 맞지? 자, 그리고 또
옛 성현들에 대한 예찬. 옛 성현들에 대한 예찬의 정서. 맞지? 자, 그다음에 민중의 건강한 정약용의 보리타작 대표적으로 누구지? 홍대용? 그 사람도 실학자일 거야 아마. 그 사람도 이제 이 실학자가 여러분들 보면은 막 중농학파, 중상학파 뭐 이렇게 나뉘거든요. 중농학파 실학자들이 자 이런 이제 백성들의 이 농사를 짓는 백성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농민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소재로 해가지고 막 그 소재 그 한시를 많이 썼어. 특히나 이제 정약용 선생님 있잖아. 정약용 선생님도 중농학파였을 거예요. 중농학파였는데 아무튼 그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아무튼 농부들의 수탈에 가는 이제 탄광을 얘네들도 더럽게 싫어했죠. 맞죠? 자, 여튼지 간에 여기서는 평생을 이제 생사를 같이 했던 대상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작품인데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시 자체가 막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막 높진 않아요. 한시 자체가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좀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빰빰빰. 소춘향과 강호 정진사전. 자, 여기서 연기 작품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고전 시가 꺼내 보세요. 어차피 겹치겠다. 오늘 하는 거랑. 자, 그놈의 동락당. 이건 사실 2회독이 아니라 한 3회독 정도 되는 것 같아. 맞지? 안 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자. 움직이지 마. Don't move. 아, 진짜 누가 봐도 수능 동락당인데. 맞죠? 누가 봐도 수능 동락당인데. 아, 진짜 모르겠어. 원래 모르겠어. 누가 봐도 이거 동락당인데. 선생님,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면 뭐 할 말이 없는데. 누가 봐도 동락당인데. 아, 모르겠다. 요즘에 연계되는 양상 보면은 계속 비주류 작품만 내려고 해가지고 맞지? 살짝 좀 자신감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뭐 보겠습니다. 자, 배제 없이 대부분 다 수록해 놨어요. 알겠어요? 출제 가능성이 한 2%, 그러니까 5% 이상 있는 것들은 다 수록해 놨습니다. 예전처럼 경사와 같은 박목월의 경사와 같은 대참사는 절대 있으면 안 돼. 맞지? 자, 여기서
화자 대상 정서 태도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최우선 키포인트 위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최우선 키포인트. 첫 번째. 이 작품은 여러분들 무슨 가사야? 무슨 가사? 어떤 가사야? 어떤 가사로 봐야 돼? 가사 무슨 가사? 기행가사. 기행가사야. 기행가사가 뭐고?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맞지? 이 장소의 이동과 그 장소의 이동에 수반되는 뭐?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니?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면 옆에서 적으면 되지. 잘 보여? 안 보여? 이거 안 보이면 안 돼. 이거 안 보이면은 안경 맞춰야 돼. 시력이 한번 나빠지면은 잘 안 돌아오더라고 얘들아. 나도 원래 몽골인이었거든. 내가 어렸을 적에 되게 어렸을 적에 되게 약간 되게 막 몽골 같은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시골 이런 데 살았어. 우리 눈이 되게 좋았어. 맞지? 눈이 되게 좋았는데 이 고등학교 때 안 하던 공부를 하니까 갑자기 눈이 확 나빠지더라고. 근데 시력이 잘 회복이 안 돼. 맞지? 라식 이런 거 하기에는 라식 이런 거 막 돈을 막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라식도 이제 생각이 나잖아. 불편하니까 운전할 때도. 근데 대기업 회장님들 보면 아직도 안경 쓰고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아직 안 했거든 나도. 맞지? 자. 근데 한 사람들 보면 되게 편하대. 라식 한 사람들 보면 되게 편하대. 그래가지고 할까 이랬는데 뭐 여튼간에 장소의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 자, 밑줄 잘 쳐줘야 돼. 장소의 이동에 밑줄 쳐놓고 여기에 따른 정서 변화. 오케이? 그래서 장소의 이동이 전제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정서 변화도 전제되어 있다는 거야. 물어볼 만한 게 뻔해.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보면서 뭐 느끼고 있니? 이거 잘 봐야 돼. 오케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있냐? 어디서 무엇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고 있냐? 이런 것들을 거의 주로 물어봐요. 거의 물어본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고전 시간에 늘 비유가 쓰였을 때. 맞지? 또는 묘사가 쓰였을 때. 비유나 묘사가 쓰였을 때 이거는 원관념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거는 무엇을 빗대 표현한 것이냐? 맞아? 이거는 폭포를 빗대 표현한 것이냐? 아니면 연못을 빗대 표현한 것이냐? 구름을 빗대 표현한 것이냐? 이런 식의 원관념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맞아? 그리고 또 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빗대어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서술어에 해당되는 그 수로 용어만 나타낼 수가 있어. 즉 목적어나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한 채. 그래서 객체 파악을 잘해야 돼. 푸르게 펼쳐져 있고 뭐가 푸르게 펼쳐져 있다는 거야. 문맥상 파악을 해야 돼. 알겠어? 그 단일 문맥에서만 파악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줄 쭉쭉 올라가면서 도대체 뭐가 푸르다는 거지? 하면서 여기서는 대나무 숲을 말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겠니? 자, 그래서 기행가사에서는 지금 육구평에서도 그랬잖아. 육구평에서는 엄청나게 대단하게 엄청나게 심오하고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기보다는 1차원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 있지. 이런 것들이잖아. 맞아?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작품에 해당되는 특징 보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류의 작품들을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고, 이 작품에서만 적용되는 좀 특이한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 이 부재한 대상. 그러니까 시적 대상, 이 작품에서의 메인인 시적 대상 부재하고 있어. 돌아가시고 없다는 거야. 부재한 대상에 대한 추모의 정서와 예찬, 이 줄을 이루고 있어. 맞지? 부재한 대상에 대한 추모와 예찬의 정서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추모라는 것은 맞지? 그냥 죽은 사람, 이 사람 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안타까워하는 정서기 때문에 요거는 변별력이 없어. 맞지? 근데 예찬은 변별력이 있어. 왜? 예찬은 섞일 수가 있어.
섞일 수가 있다고. 이게 봐봐, 이게 자연에 대한 예찬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지금 동락당 주변에 있는, 맞지? 이 아름다운 자연물에 대한 예찬의 정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마치 무엇으로 해석해 놓는 거야? 이 부재한 대상, 이원적 선생님에 대한 예찬, 이렇게 해석해 놓을 수도 있는 거야. 이 대상이 자연인지 이제 사람인지 잘 구분을 해야 돼. 알겠어? 이게 이제 포인트다. 여기서 부재한 대상은, 맞지? 조선시대 때 태계 이황의 스승이었던, 태계 이황의 스승이었던 이언적. 이언적 선생님, 이 이언적 선생님이 이 작품에서 이제 부재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작품의 제목인 동락당은, 맞지? 이언적 선생님이 그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조용하게 여생을 마무리했던 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 그 공간을 작가가 그 방문을 해가지고 그 대상의 어를 좇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동락당은 장소입니다. 장소, 알겠죠? 자, 쭉쭉 봅시다. 자옥상 명승지의 동락당이 깨끗함을 들은 지 오래로되 이 몸이 무인으로 바다일이 급박하여 일편단심 분한마음 못내 떨치어내. 무인으로 바닷일이 급박하여, 밑에다 선상탄이라고 적어줘. 선상탄. Have you ever heard? 선상탄? 순욱특강에 있죠. 선상탄. 무슨 뜻이야? 이리마? 표정이시고 왜 나한테만 조지지 이 새끼? 이런 표정인데. 선상탄 무슨 뜻이죠?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뜻이죠? 배 위에서 탄? 뭐라고? 한탄. 그렇지. 배 위에서 탄식을 하는 거야. 선상탄. 왜 선상탄을 적었어요? 이 작가인 박일로가 만든 쓴 작품이야. 작가인 박일로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임진왜란 때 군인으로 복무했다가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저 이제 군인 은퇴하겠습니다. 충성하고 이제 문인으로 체제 전환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막 공부하고 막 시조 쓰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삶을 살았다는 거야. 맞아?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튼간에 이제 선상탄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배 위에서 탄식한다는 작품인데 과거와 현재의 배를 비교를 해. 세 줄 정리해줄게. 선상탄. 과거와 현재의 배를 비교하지. 과거의 배는 어떤 느낌이었어? 평화로웠어. 자연 친화의 수단이었어. 과거의 배는 평화롭고 자연을 이제 감상하면서 자연 누리기 위한 수단이었어. 근데 현재의 배는 바로 뭐야? 현재의 배는 지금 화자는 임진왜란 직후, 맞지? 전쟁의 기운이 가시지 않는 부산에 그 절도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수군을 관장하는 업무를 맡았을 당시에 이 가사를 적었다는 거야. 지금 현재 화자가 타고 있는 배는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이야? 전쟁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맞지? 지금은 전쟁을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대비적으로 제시하면서 어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내가 100년 말 일찍 태어났어도 이 배를 타고 그냥 고기잡이나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외적들 때려잡고 있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때? 인과 설정의 오류를 보여주죠. 인과 설정의 오류. 그러면서 뭘 원망해? 배를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잖아. 사람 인자에 S를 붙였어요. 복수 S를. 배를 만든 사람들을 원망해. 헌원씨, 맞지? 배를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그 중국의 전설상 인물인 헌원씨, 그리고 불로 장생을 하기 위해서 그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신하들을
이제 세계 각지에 보낸 진시황을 원망하는 거야. 왜냐면 진시황이 보냈던 그 고불이라는 신하가 일본에 정착을 해서 지금 일본 외적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여튼지 간에 이 퍼너시가 배를 만들지 않았다면, 진시황이 일본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개고생할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탄식하고 있는 거야, 배 위에서.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은퇴도 못하고 손주도 재롱 봐야 되는데 배 위에서 칼 차고, 맞지? 눈 보이지도 않는데 막 적군들 오나 안 오나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지, 맞지? 그러면서 어찌됐든 간에 중간에 반성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런 거 탓해서 뭐 하겠느냐. 어차피 뭐 전쟁이 일어난 건 어떻게 하겠냐. 이러면서 뭐 태평성대를 소원하는 거야. 어쨌든 간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해불양파라고 하죠. 해불양파. 해불양파 기억해 주세요. 해불양파. 태평성대라는 뜻입니다. 해불양파. 아우, 괜히 양파 적었다. 양파 먹고 싶다. 제가 이런 양파 마늘 되게 처돌이거든요. 미친놈처럼 양파랑 마늘 되게 좋아해요. 양파 먹고 싶다. 특히나 있지. 약간 달달한 짜장면하고 생양파 먹는 걸 되게 좋아해. 맞지? 여러분들 저기 범경 옆에 뭐지? 히레등이라고 알아요? 히레등이라고 중국집 알아요? 가봤어요? 먹어봤어? 이거 어때? 맞아요. 5층에 히레등 먹어봤어요? 뭐 먹어봤어? 이것저것? 맞아. 여기 코스 요리 팔기 때문에 이것저것 먹어봤을 거야. 여기 짜장이 맛있어. 여기 짜장이 진짜 맛있어. 짜장 먹어봤어? 거기 괜찮지 않아? 저렇게 그냥 덤덤하게 얘기하니까 나만 되게 설레발 치는 것 같잖아. 여기 짜장이 괜찮아. 여기 깐풍기도 맛있는데 짜장이 진짜 맛있어. 나중에 한번 꼭 먹어보세요. 히레등. 뭐 아크로타워라고? 몰라. 나 그냥 맨날 그냥 차 타고 그냥 대충 가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 선상탄 꼭 알아두세요. 원래는 선상탄을 적었을 그 배경으로 보자면 원래는 이제 무인으로서 되게 바쁘게 지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했어. 이제 다 은퇴를 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현적 선생님이 살았던 삶의 공간인 동락당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이 감회를 읊고 있는 거야. 무기 두고 여과 없이 분주하게 지내다가 마음속 사모함에 흰머리가 더욱 깊어. 대지팡이에 집신 신고 오늘에야 찾아오니. 오늘에야 어디? 투 동락당. 동락당이란 공간에 찾아온 거야. 왜냐면 여기에 여러 개의 장소가 좀 섞여요. 맞죠? 뭐 옥산 서원도 나고 뭐 A, B, C 뭐 여러 가지 장소가 나오는데 자, 여기선 동락당이라는 장소입니다. 자, 산봉우리 수려하여 무의산이 되어 있고, 맞지? 물은 휘몰아쳐 후이천이 되었구나. 이번 10월 학평에서 고전 시가가 되게 재밌게 나왔더라고. 맞지? 자, 어떠한 자연의 어떠한 특정한 시어 시구의 표현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고사의 내용을 연상시킨다든지 뭐 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문제를 저는 되게 잘 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까다롭게 문학을 잘 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산봉우리 수려하여 무의산이 되어 있고 물은 휘몰아쳐 후이천이 되어 있구나. 화자가 지금 현재 위치한 공간이 무의산이야? 아니야. 동락당이 있는 공간이야. 동락당이 있는 공간인데, 근데 지금 산봉우리가 수려한 게, 산봉우리의 모습, 산봉우리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무엇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송나라 유학자 주의가 제자들을 모아서 성리학을 가르쳤던 그 무의산의 그 모습과 형색 기운을 연상시킨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물은 휘몰아쳐 후이천이 되었구나. 맞지? 자, 송나라 학자가 살았던 곳은 이천인데, 근데 왜? 지금 여기 그 동락당 주변에 있는 천이, 맞지? 송나라 학자가 살았던 이천의 후에, 이천이라고 부를 수 있는 후 이천.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소 끊어줘야 돼. 후 이천이 되었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송나라 학자가, 되게 유명한 학자가 이천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이천이라는 곳이 그 천이에요. 천. 맞죠? 천. 근데 이 이현적 선생님이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흐르는 털을 맞지? 이 송나라 학자가 살았던 그 천이 이어져 내려오는 후 이천의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이산과 후이천, 무이산과 후이천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돼, 얘들아. 현재 공간을 그 유려한 유학자들의 고고함과 연결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수능에서 뭐 이런 구절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봐. 이현적 선생님은 이제 조선,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 때 성리학 1티어야. 1티어. 무조건 S티어야. S티어. 1티어도 아니고 S티어야. 1티어가 이황, 뭐 태계 이황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1티어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S티어야. 그들의 스승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현적 선생님이 살았던 이 동락당이라는 공간조차도 그러한 식의 기운이 있겠지. 맞아? 너희들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 살았던 생가를 방문한다고 해봐. 뭔가 왠지 모를 아우라가 느껴지잖아. 그런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을 마치 무이산과 후이천이라는 시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맞아? 여기서 느껴지는 기운이 마치 송나라의 유학자 주의, 그 성리학을 창안을 했던 주의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산의 기운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송나라의 유명한 학자가 연구했던 살았던 그 천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오케이? 이러한 명승지에 임자가 아예 없었던가. 그동안 이 명승지에 주인이 없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경치에 대한 예찬이죠. 경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에 대한 예찬이다? 자연에 대한 예찬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로 어렵지 않지. 앞에 명승지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자연 경관에 대한 예찬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간에 후술되는 그 시어시구에서 뭔가 뭐 이제 예찬의 정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게 사람이냐 인물이냐 이런 것들을, 인물이냐 자연이냐 이런 것들 잘 구분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야. 자, 1000년 신라 500년 고려에 현인 군자들 많이도 왔지만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추어 내 선생을 남겼다. 이현적, 그렇지. 이현적 선생님 언급하고 있어. 맞지? 자, 사무든 저마다 주인이 있다는데 다툴이 있을 소냐. 자연은 주인이 없으니까 뭐 다툴 수 없고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자, 이거 시조의 내용을 인용했어. 맞지? 시조의 내용을 인용한 거야. 자, 봅시다. 11, 12번 행 볼게요. 푸른 덩굴 헤쳐들어 동락당을 열어내니. 푸른 덩굴에 헤쳐들어서 동락당을 열어내니, 동락당을 만들어내니 라는 뜻이에요. 만들다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푸른 덩굴에 헤쳐든 주체는 누굴까? 그렇지, 여기다 이현적이라고 적었죠. 이현적 선생님이야. 자, 그윽한 경치는 견줄 때 전혀 없네. 자, 무성한 대나무 숲은 그 시냇물이야. 시냇물조차 둘러있고 망권서책은 내벽에 쌓였으니. 자, 봐봐. 13번은 외부라고 적어주고 14번은 어때? 내부라고 적어줘. 13번 구절은 외부 묘사고, 자, 그리고 14번은 동락당 내부에 대한 묘사야. 내부. 자, 그리고 안증은 좌에 있고 유아는 우에 있는 듯 동그라미 별표. 듯은 뭐야? 비유잖아. 실제 아니야. 알겠어? 지금 현재 안증과 유아는 이 사람도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야. 공자의 제자야. 맞아? 근데 지금 현재 이 공간에서 느껴지는 기운이나 형세가 이렇다는 거야. 마치 공자의 제자들이 좌우에 앉아있는 듯한, 자,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거야. 실제로 사람이 앉아있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봐야 돼. 이런 한 글자. 이 한 글자로 2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2점 혹은 3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경전을 숭상하여 독서를 이루삼아 한가하고 고요한데 깊이 생각하시기를 혼자 즐겨 하셨다. 계속 지금 높임의 서너머름이 시가 쓰이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주체 모두 다 이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맞아. 이현적 선생님은 경전을 숭상해서 독서리를 삼아 이곳에 이 공간을 여시었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둘 다 이현적 선생님이 주체야. 자, 동락. 홀로독 즐거울락. 이 이름이 뜻에 맞은 줄 그 누가 알겠느냐. 사마원궁 동락원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맞지? 이 동락원이라는 공간도 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지은 공간이야. 자, 근데 그 공간보다 어때? 지금 이 공간이 더 뛰어나다, 더 낫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맞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사람이 지은 동락원이라는 공간보다는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동락당이라는 공간이 조금 더 정서적 그 친밀감 더 높을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자, 여기서 양진함에 돌아들어. 자, 양진함 박스 표시 쳐주시고. 자, 아무래도 기행 가사기 때문에 장소 이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고요히 경치 보는 내 뜻도 아름답다. 자, 태계이황 선생 남긴 글이 진리임이 알리로다. 자, 태계이황 선생님은 태계이황은 이현적 선생님의 제자야. 이현적 선생님의 제자니까 이현적 선생님이 만든 이 동락당이라는 공간을 방문해봤겠지. 그러면서 미리 감상문을 써가지고 블로그에 올렸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동락당 방문하기 전에 이황이 쓴 블로그에 글을 읽고 갔겠지. 맞아? 자, 그래서 그 글을 읽어봤을 때 그 글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적혀져 있겠어? 아, 동락당 개점, 님들 한번 가보셈. 장난 아님.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와봤더니 와, 진짜 쩔구나. 이황 선생님 말대로.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관어대 박스 표시 쳐주시고 양진함에서 관어대로 이동을 했죠. 내려오니 깔린 듯한 너럭바 위에 선생의 지팡이와 신발 자국이 보이는데 여기서 선생은 누구? 어디에 동그라미 치면 돼? 이황이야, 이현적이야? 누구야? 이현적이지. 이황은 여기에 나와 있긴 하지만 관련이 없어. 이 사람이 추종한 사람 뭐야? 이현적이야. 알겠어? 자, 손수 심은 소나무는 옛빛을 띄었으니 옛 그대로의 물색이 더욱 반갑구나. 누가 심었겠어? 소나무. 이 관어대 주변에 소나무 누가 심었겠어? 이황 선생님이? 이황 선생님이 왜 심어? 이현적 선생님이 심은 거지. 맞지? 자, 옛 그대로의 물색이 더욱 반갑구나. 옛 그대로의 물색. 옛 그대로의 물색은 태계이황이 썼던 글 그대로의 내용이라서 너무 반갑다라는 거야. 왜냐면 얘가 왜 옛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봐봐. 화자가 여기를 2번 이상 방문을 했다면 이게 화자의 과거의 경험과 비교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처음 방문한 거야. 처음 방문했고 이 화자가 이 처음 방문한 이 동락당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은 딱 하나밖에 없어. 태계이황이 썼던 글이야. 그 글이 과거 지금 현재 경험과 비교된 대상이고, 그래서 옛 그대로 물색이 그대로 더욱 반갑구나라는 것은 예전과 지금의 이 사물의 경치가 자연의 경치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은 화자가 예전에 경험을 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화자가 이전에 와서 경험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예전 이 동락당 주변의 경치에 대해서 써놓은 태계이황의 선생의 글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마음이 시원해서 향기로운 방에 든 듯. 자, 동그라미 별표. 그러니까 어때? 지금 방에서 향기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간단한 해석이지만, 맞지? 간단한 해석이지만 이게 1차원적인 해석이 되게 중요해. 알겠어? 자, 실제로 방에서 향기가 이런 사실관계 일치불일치 이런 거 절대 당하면 안 돼, 얘들아. 많고 적은 옛자치를 보면 문득 생각하니 칭암절벽은 우모 병풍절로 되어 자연 경치에 대한 묘사지. 용면에 솜씨인 듯 그린 듯이 펼쳐 있고 용면. 자, 고사 인용돼 있지. 백길의 깊은 연못에 하늘의 구름 그림자 어리어 잠겼으니.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 연못에 뭐 달의 그림자가 갇혀 있다. 구름이 그림자가 갇혀 있다. 구름이 갇혀 있다. 폭포가 갇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림자야. 그림자. 알겠어? 연못 위에 이제 반사되는 반사 이미지. 비갠 뒤에 바람 불고 달빛이 비춘 듯 동그라미 별표. 뭐? 비 오고 바람 부는 게 아니다. 늘 조심. 늘. 알겠어? 늘. 지금 현재 날씨가 지금 화자는 비갠 뒤에 바람을 맞으며 동락당 주변의 연못을 감상하고 있다. 그럴듯하지.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알겠어? 자, 나는 솔개는 매야 매. 알겠어? 매. 알겠습니까? 개 아닙니다. 뛰는 고기, 말 없는 벗을 삼아. 자, 자연의 친구 삼아. 뭐 물알체로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정성스럽게 책을 읽어 성현 사업을 본받도다. 자, 성현 사업, 옛 성현들 맞죠? 옛 성현의 사업들을 본받도다라는 것은 뭐 이런 뜻이죠. 말글부를 비껴내어 건너나와서 악시터도 뚜렷한데
뚜렷하게 보이는데 맞지? 실제로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낚시터는 절대로 박스 표시 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문노라 갈매기야 옛일을 알고 있느냐? 자, 의나가 쓰였죠. 의나. 자, 엄자릉. 자, 엄자릉도 은자예요. 은자. 38번 구절. 은자. 아까 말했던 이제 그 허유랑 같은 인물이야. 어느 해에 한실로 갔다는 말인가? 자, 이건 뭐야? 가지 않았다라는 서리적 표현이죠. 맞죠? 자, 중국 후한 때 벼슬하지 않고 숨어 살던 엄자릉이 어느 해, 언제 한실이라는 그 나라, 그때 당시에 조정으로 갔냐는 말이냐. 가지 않았다라는 거야. 별로 중요하진 않은 구절이죠. 이끼낀 모래톱에 저녁 안개가 잠겼어라. 저녁 안개가 잠겼다는 것은 이제 경치 감상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왔다.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야. 자, 봄옷을 새로 입고, 자, 영기대 세 번째 여정이야. 영기대 올라가니, 영기대는 보통 전망대죠. 무슨 대로 끝나는 장소는 보통 전망대야. 고음경치 고금 없이, 고금, 옛고 지금금, 예전과 지금, 구분 없이 맑은 흥이 절로이니, 자, 바람 쐬고 시을기로 오늘 다시 본 듯하다. 자, 언덕 아래 연꽃핀 연못으로 가랑비 잠깐 지나가니, 뭐, 비가 잠깐 내리고, 소나기가 내렸다. 푸른 옷 넓은 이파리에 흩어지니 구슬이라. 그렇지. 약간 좀 연꽃잎 보면은 되게 방수 코팅이 돼 있다는 거야. 거기서 보면은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맞지? 물이 흡수되지 않고 막 이렇게 또르르 구르는데 그걸 말하는 거야. 여기서 구슬은 바로 뭐야? 빗물이야, 빗물. 알겠어? 자, 여기서 구슬의 원관념 바로 뭡니까? 빗물입니다. 가랑비가 잠깐 지나갔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지. 잠깐 내렸던 가랑비가 연꽃잎 위에서 굴러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이러한 경치를 본즉도 하다마는 염계 가신 후에 몇몇 해를 지낸해요. 염계는 이제 43행의 내용, 그 43행과 관련돼 있는 표현이야. 맞지? 그러니까 주돈이라는 사람이 그 연꽃을 되게 좋아해서 연꽃과 관련된 연꽃과 관련된 작품을 많이 썼어. 맞지? 그래서 화자는 그냥 이거 단순히 의식의 흐름이야. 이건 막 의미가 되게 빡센 거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의식의 흐름이라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연꽃 하면은 이제 주돈이가 그때 당시엔 대표적인 유학자였어. 왜냐면 이 사람이 거의 한 1000개의 작품 쓰면 900개의 작품이 연꽃에 관련된 거야. 연꽃 처돌이. 맞아? 그래서 화자가 지금 연꽃을 보고 있고 연꽃과 관련된 인물인 주돈이를 떠올리고 있다. 라는 그냥 의식의 흐름이지. 맞지? 뭐 논리적인 흐름은 아니야. 염계 가신 후에 몇몇 해를 지난 것인고 옛 그대로 맑은 향기만 다만 혼자 남았구나. 여기서 향기는 어때? 실제 느껴지는 후각적 심상보다는 맞지? 옛 성현의 자취 정도로 보면 돼. 자, 보라한 게 빗긴 아래에 폭포를 멀리 보니 자, 붉은 파이 높은 끝에 긴 내가 걸렸는데 자, 긴 내가 걸렸는데 폭포가 어때? 폭포를 멀리서 보면은 자, 어때? 긴 시냇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의 물이 긴 시냇물이 걸려있는 듯하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형로봉이 어디인가? 여산이 여기인가? 자, 금강산이 어디지? 여산이 여긴가? 이런 식으로 중국의 여산폭포, 그 정철의 관동별곡에서도 나와요. 중국의 여산은 폭포로 유명한 그 명승지인데 자기가 보고 있는 폭포가 중국의 여산의 폭포와 견줄 정도가 된다라는 표현이죠. 자, 장심대를 굽어보니 장심대를 굽어본다고 했어. 장심대로 이동한 게 아니라 맞지? 지금 여전히 연기되어 있는 거야. 더럽혀진 가슴속이 새로운 듯하지만 적막한 언덕 위에 외로이 앉았으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바람 잦은 물결 위로 산 그림자 잠겨 있고 짙은 나무 그늘 찾아 온갖 새가 슬피 운다. 자, 새가 슬피 울어. 맞지? 자, 왜 새가 슬피 우는지. 자, 여기서 감정이입이 쓰이고 있죠. 화자의 정서야. 화자는 왜 슬프냐? 자, 왜 슬프냐면 이렇게 봐야 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대상의 부재로 인한 해석도 가능해. 이현적 선생님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때? 어지러운 티끌. 속세 사람들이 어때? 이러한 사사로운 이익을 가지고 다투는 자, 그러한 세태에 대해서 어지러운 세태의 비판적인 시선에 의거해서 슬퍼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현적 선생님이 없어서 슬퍼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정적인 세태를 지금 살고 있는 화자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약간 좀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이익만 추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서 그걸 슬퍼할 수도 있고. 자 55번 봐봐. 타경대 깊은 연못은 옛날처럼 막담하는 타경대 갓근을 씻는 물가. 아까 전에 말했지. 갓근을 날씨가 그 물이 맑을 때는 갓근을 씻고 물이 흐릴 때는 뭐 발을 씻는다. 청탁에 관련된 고사 내용이잖아. 맞지? 자 여기서도 이제 타경대라는 것은 갓근을 씻는 그 연못이라고 이름이 지어놨다라는 것은 맞지? 이 공간은 발을 씻는 공간이 아니라 무슨 공간이라는 거야? 갓근을 씻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공간적 배경의 이미지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타경대 깊은 연못은 옛날처럼 막지만은 그래서 어때? 이 55번과 56번 행이 의미상 대조를 이루는 거야. 타경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맞아? 자, 그래서 타경대 깊은 연못은 옛날처럼 맑고 막지만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때? 이렇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야. 이렇게 맑은 연못에 갓 씻을 줄은 그 누가 알겠느냐. 자, 이 연못에 갓을 씻을 줄 아는 사람. 즉 어때? 그 도덕적인 흥결이 없고 흥결무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자, 네 번째 여정 사자함 박스 해주시고요. 사자함에 높이 올라 도덕산을 바라보니. 자, 화자가 지금 위치한 장소와 보고 있는 장소를 구분해서 알아두라고 했죠. 자, 구름에 쌓인 빛. 형상화가 된 구절입니다. 별표 쳐주시고 형상화가 된 구절이야. 맞지? 형상화가 된 구절이기 때문에 실제 어때?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다. 자, 봉황 떠난 빈산 중에 봉황 누구? 이현적 선생님이죠. 자, 두견새만 낮에 운다. 그렇지. 뭐 어떠한 정서 때문에 어떠한 그 일 때문에 기인하는 정서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도화당 흐름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낙화조차 흩어오니 천태인가 무릉인가 이 땅이 어딘게요. 지금 현재 화자가 위치한 사자함에 대한 그 인식을 보여주고 있지. 마치 무릉도원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야. 신선자치 아득하니 아무된 줄 모르래라. 어질지도 않은 몸이 무슨 이치 알리마는 산이주와 다시금 돌아올 줄 모르더니. 왜 이렇게 기냐 이거. 기이한 바위에 기대어 의지하여 멀고 가까운 시내와 들판을 살펴보니 아름다운 여름꽃은 비단빛, 수많은 꽃향기, 산사이 종소리. 뭐예요? 현재 위치한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 시각, 후각, 청각적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입체적인 풍경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러한 풍경을 범해문의 문필인들 다 써내기 쉬우련가. 자, 이러한 화려한 풍경을 마치 아무리 그 글을 잘 쓰는 명필가라고 할지라도 글로 옮길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눈 가득한 풍경이 나그네의 흥을 돋우는 듯. 나그네, 여기서 나그네는 본인을 말하는 거죠. 정처 없이 거닐다가 짐짓 더디 돌아서 돌아오다. 눈을 들어 서쪽 보니 석양이 거이로다. 그렇지. 자, 오늘도 어때? 경치 구경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다는 거야. 동락당 다시 올라 자유를 살펴보니 선생의 풍채, 이현적이겠죠. 풍채를 친히 만나 배우는 듯. 자나깨나 의젓한 언행으로 하늘 우러러 땅을 보며 탄식을 하시던 당시에 하시던 일 다시금 생각을 하니 밝은 창 아래 고요한 책상에 세상 근심 잊으시고 성의 뜻을 두고 공부를 이뤄내요. 자, 누구야? 누구? 둘 다 이현적이죠. 이현적. 자, 옛 성현을 계속해서 후학을 이끄셔 우리도를 밝히셨어. 여기까지 다 이현적이야. 셋 다 이현적이야. 우리나라 훌륭한 군자들은 다만 여기서 나왔는가 하리로다. 그렇지. 자, 이현적 선생님이 이렇게 동락당이라는, 맞지? 동락당이라는 이 학문 수양의 출발점을 만드시고 이 동락당에서 이제 정신적으로 아니면 영향을 받았던 아니면 동락당에서 실제적으로 공부했던 수많은 성인 군자들이 뭐 탄생했다라는 거야. 일종의 이런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지냈던 이런 공간들은 맞죠? 이때 당시에 거의 일종의 기숙학원화 돼가지고 맞아 이 주변에 이제 학원들이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맞죠? 맞아. 이 동락당 동락당 주변에는 이제 그때 당시로 따지면 뭐
종로학원도 여기서 생겼겠죠. 종로학원 뭐 동락지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무조건 생겼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물며 효제를 본을 삼고 충성심을 베풀어내 조정에 나아가 직설의 몸이 되어 요순의 태평시대에 이룰까 바라더니 자 시운이 불행하여 충현이 쫓겨나니 듣느니 보느니 깊은 산골짜기인데 누가 아니 슬퍼하겠느냐. 그렇지. 이현적 선생님이 말년에 이제 유배 이곳으로 이제 유배를 당하셨는데 그걸 좀 슬퍼하고 있는 구절이죠. 7년 귀향의 밝은 하늘을 보지 못할지라 문 닫고 돌아보아 도덕만 닦으시니 그름이 오름을 이기지 못해서 선생님을 칭송해야 되는 의견이 절로 이뤘구나. 결국 그름이라는 건 뭐야? 이현적 선생님이 어때? 유배를 당한 일, 84행의 일을 말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근데 오름은 이현적 선생님의 삶의 행적이지. 이현적을 주변에서는 폄하해서 왕은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냈지만 주변에서는 이현적이 얼마나 뛰어난 학식을 지니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름은 오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 뭐만 남아있다는 거야? 그 이현적 선생님을 칭송을 하는, 맞지? 칭송을 하는, 자 그것만 칭송을 하고 덕을 기리는 그것만 남아있다는 거야. 자 도덕을 숭상하기 사람마다 할 줄 알아. 강계는 적소로되 교화 못내 잊어 궁벽한 시골에도 사당을 세웠으니 선비들의 추앙이야 더욱 일러 무하다리. 추앙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죠. 맞아요. 추앙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자옥한 풍경 위에 서원을 지어두고 제주 많은 선비들이 글소리를 읽어가니 여기서 별표 서원. 여기서 서원은 동락당 아닙니다. 알겠죠? 제가 말했듯이 동락당 주변에 이제 여러 기숙학원 형태의 학원들이 많이 생겼는데 여기서 서원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 패스. 나머지는 패스. 힘들어. 야 근데 40분이야 지금? 이 시계 맞아? 힘들어. 자 20분 쉬겠습니다. 자 11시부터 할게요.